지급준비제도란 시중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전체 예금 중 일정 비용 이상을 중앙은행에 예치해두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체계를 보면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이 있고, 뱅크가 있고, 여기 이제 일반인들은 뱅크하고 거래를 하는 거고, 뱅크는 센트럴 뱅크하고 중앙은행하고 거래하는데, 한국에서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라고 하죠. 한국은행은 일반인들하고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뱅크가 자기가 받은 돈의 일부를 센트럴 뱅크에 집어넣어놔야 돼요. 중앙은행에다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찾으러 왔을 때 뱅크에 돈이 없으면 못 주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하면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받아가지고 일반인한테 주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급준비제도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전체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며, 지급준비율이 30%면 1억을 집어넣으면 3천만 원을 내가 못 갖고 있고 중앙은행에 넣어놔야 되고, 지급준비율이 20%면 내가 1억을 받았으면 2천만 원을 내가 못 갖고 있고 누굴 줘야 돼요? 중앙은행에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는 중앙은행이 정한다. 그리고 지급준비율에 따라 중앙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한다. 지급준비제도의 역할은 예금자의 갑작스러운 인출 요구에 대비하는 것이다. 시중은행이 예금으로 들어온 자금을 모두 대출에 사용한다면 갑작스러운 인출 요구에 대응할 수 없고, 예금을 인출해주지 못하면 은행의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일부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는 것이다. 신용이라는 표현이 경제학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신용은 뭐예요? 돈을 제 날짜에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신용불량자는 뭐예요? 돈을 제 날짜에 갚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은행이 고객의 돈을 안 갖고 있으면, 고객이 돈을 찾으러 온다고 생각하면 은행은 예금자한테 돈을 빌린 거죠. 빌렸으니까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죠. 예금자한테는 돈을 빌린 거고, 그다음에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주는 거고. 그래서 지급준비율은 금융기관의 자금 상황이나 통화량에 영향을 미친다. 밑줄. 여기 중요한 거예요. 통화량. 시중은행의 대출은 예금으로 이루어지므로 지급준비율이 높아져서 예치해야 할 지급준비금이 늘어난다면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은 낮아진다. 예를 들어서 누가 1억을 집어넣는데 지급준비율이 30%면 7천만 원만 대출해 줄 수 있고, 지급준비율이 20%면 8천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죠. 지급준비율을 빼고 대출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급준비율이 높을수록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고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이 이제 왜 어려우냐면 갑툭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통화량이 줄어들면 경기가 위축된다, 이거죠. 통화량이 줄어들면 경기가 위축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어야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돈을 갖고 있어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돈을 적게 주면 소비도 못하고 투자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기라는 표현이 나오면, 앞으로도 이제 경기라는 표현이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y equal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을 딱 적으시면 돼요. 이게 GDP,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수입. 여기서 y가 올라가면 경기가 좋은 거고요. y가 내려가면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지출이 늘어나거나 투자 지출이 늘어나거나 정부 지출이 늘어나거나 수출이 좋아지거나 수입이 줄어들면 y가 올라가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가 나면 y가 내려가는 건데, 통화량이 내려가면 이게 다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y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위축된다는 거죠. 통화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 경기가 위축된다. 반면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통화량은 늘어나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 자, 물가 상승이 왜 되냐 하면 이거는 수요 곡선인데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Y, 아까 말한 Q, GDP. GDP는 늘어나는데 물가도 올라간다는 거죠. 즉 GDP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물가가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거시경제에서 두 가지 목적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하나는 생산을 늘려야 돼요. 생산을 늘린다는 거는 GDP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 국민이 잘 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산이 늘어난다는 거는 취업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치? 짜장면을 4그릇 팔던 기업이 8그릇을 팔면 사람을 더 쓸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 이게 이제 거시경제 주요 목표가 실업률을 줄이고 취업률을 높이고 생산을 늘린다. 또 다른 목표가 뭐냐면 물가 상승을 내린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그렇죠. 생산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달성이 돼요. 즉 다시 말하면 S가 일로 와버리면 이건 늘죠? 여기서. 그리고 물가도 내려가죠. 그러니까 생산 곡선의 우측 이동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기술, 효율성.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개를 만들던 사람이 두세 개를 만들 정도로 효율성이 좋아지거나 신기술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원가가 절감되거나 석유 값이 확 떨어졌어.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 곡선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두 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생산도 늘어나지만 물가도 올라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달성하기가 매우 힘들어. 자, 그래서 물가 상승, 통화량이 늘어나지만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물가도 같이 올라간다.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급준비제도는 지급준비제도는 본원 통화의 발행액 이상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인 신용창조와 관련이 있다. 신용창조 별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마술이 생기는 건데, 마술. 신용이라는 거는 뭐라고요? 여기서는 돈이라는 걸 뜻해요, 돈. 경제학에서 돈이라는 표현은 유동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화폐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통화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돈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신용도 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빌려준 돈이죠. 신용은 빌려준 돈. 그냥 갚아야 되니까 언젠가는. 그래서 결국은 돈입니다. 그래서 본원 통화는 지폐나 동전 등 화폐 발행에 독점적 권한으로 공급한 통화를 말하며 본원 통화는 그 조폐공사에서 찍어서 한국은행에서 내보낸 통화가 뭐예요? 본원 통화. 1억을 찍었으면 1억만큼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죠. 1억을 찍어서 내보냈으면 없던 돈을 찍어서 내보냈잖아요. 그럼 본원 통화의 증가죠.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공급이 된다. 중앙은행이 1억 원의 화폐를 발행하여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면 1억 원만큼의 통화량이 늘어난다. 근데 중앙은행이 1억 원을 찍어서 그거를 국민은행한테 빌려주면 시중에는 1억 원만큼의 돈이 더 돌아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은행이 중앙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리는 이유는 빌려주려고 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센트럴 뱅크에서 이게 지급준비금을 갖고 여기다가 또 대출을 해주기도 해요. 중앙은행이 은행에다 대출하는 대출 이자율을 재할인율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 기준금리라고 하는데 재할인율이 3%면 여기서 일반한테 빌려주는 거는 3%보단 높겠죠? 아니 똑같이 만약에 중앙은행에서 3%를 빌려가지고 3%를 빌려주면 은행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보다
일반한테 빌려주는 금리는 가상금리가 붙기 때문에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빌린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를 가지고 은행은 먹고 사는 거예요. 반대로 일반인이 예금을 하면은 여기는 예금 이자가 나오고 여기는 대출 이자가 나올 거예요. 예금 이자가 높아요? 대출 이자가 높아요? 대출 이자가 높겠죠? 돈을 예치한 사람한테는 3%,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는 5%, 2% 차이가 나죠? 그걸 예대 마진이라고 그래요. 예금과 대출의 마진. 그게 은행이 돈 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앙은행하고 뱅크는 지급준비율이나 대출을 통해서 거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중앙은행이 뱅크한테 빌려주는 돈이 본원통화. 찍어서 준 거란 말이죠. 찍어서. 그러나 본원 통화만큼의 통화량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통화량은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 외에도 시중은행에 예치된 금액도 포함되는데 통화량은 현금 외에 예치된 금액, 아주 오래 묶이지 않는 통화들, 언제나 찾을 수 있는 통화, 그 체크카드를 써서 통화하거나 보통 예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냥 통화량으로 친다는 거죠. 아니 장기적으로 묶이는 돈이 아닌 거는. 이 금액은 실제로 화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시중은행이 신용창조를 하게 되면 기록상 예치된 금액을 늘릴 수 있게 되어서 통화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신용창조를 정확히 알면은 아주 쉬운 개념인데 이 문장만으로 이걸 파악하려고 그러면 아주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용창조의 마술은 뭐냐면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창조하냐고. 우리는 사과를 창조할 수는 없잖아요. 사과가 10개 따먹으면은 10개를 땄으면 사과는 10개지 10개가 40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돈은 10개가 40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돈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제 지급 준비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을 예금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현금 1억을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1억을 예금합니다. 근데 은행은 1억을 이제 빌려줄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예대 마진 차이가 나겠죠. 1억에 대한 예금 이자는 3%, 대출 이자는 5%. 그럼 은행은 1년에 200만 원씩을 버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B가 종이로 든 1억 원을 안 찾아간다는 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억 원을 빌리는데 야, 종이로 만든 돈 다 주세요라고 하면은 게임 끝나는 거죠. 누가 종이로 돈을 1억을 갖고 왔고 은행의 금고에 1억이 들어왔고 종이로 든 돈 1억 원을 찾아가면 은행에는 1억 원이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니네 부모든 누구든 대출하려고 그럴 때 돈을 찾아가지고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습성이. 찾아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돼?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찾았다는 거로 해서 그냥 넣어놓고 나온다면 통장에. 내 통장에는 1억 원을 대출받은 표시가 돼 있지 내가 1억 원을 가져 나오지가 않았다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 원하시나? 안 찾아가네? C가 나타났어요. 또 빌려줄 수 있어 없어요? 나한테 1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도 안 찾아가네. 뭐 100억이고 1000억이고 계속 빌려줄 수 있죠. 이게 신용창조예요. 중요한 거는 이 1억을 빌린 사람들은 이 1억을 쓴다는 거예요. 돈을 안 찾아갔는데 이 1억으로 다른 데다가 대금도 결제하고 막 쓴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한국은행에서는 1억밖에 안 찍었는데 시중에서는 10억, 50억이 막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에서 아주 매직 같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기 지급준비율이 있다고 그러면 지급준비율이 20%라고 그러면 1억을 넣으면 2천이 일로 들어가고 1억을 다 못 대출해주고 이제 8천만 대출해줄 수 있죠. 8천을 대출해주면 8천의 20% 1,6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6,400만 원만 이제 대출해줄 수 있고 6,400만 원에 대해서 또 지급준비율을 빼고 나머지 대출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급준비율이 올라가면 신용창조액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반대로 지급준비율이 내려가면 신용창조액은 커지는 거예요. 신용창조가 많이 된다는 거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린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 지급준비율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시중에 있는 돈의 양을 줄일 수 있어요?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이게 통화정책에서 지급준비율 정책이라고 그래요.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늘린다. 언제 늘리고 싶어? 경기가 좀 안 좋아. 경기 좀 살려야겠어. 그럼 지급준비율을 떨어뜨리면 은행은 대출 여력이 많이 생겨서 더 많은 대출을 해줄 거고, 그럼 시중에 돈이 늘어날 거고. 야, 저기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어. 야, 이거 안 되겠다. 지급준비율을 높여가지고, 야, 이제는 다음 달부터 30% 가져와. 25%였는데 5% 더 갖고 와. 그러면 은행은 대출을 많이 못 해주니까 시중에 있는 돈의 양이 작아지죠. 그래서 통화 정책은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돈이 시중에 많으냐, 나라에 많으냐. 나라에 많으면은 시중에 돈은 적어진 거고, 시중에 많으면 나라의 돈은 적어진 거예요. 시중에 돈이 많으면 물가가 올라가고 생산이 늘어나고, 시중에 돈이 적어지면 물가는 내려가고 생산도 줄어들고,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자, 신용창조하고 지급준비율의 차이, 상관관계 이해됐죠? 그래서 신용창조는 시중은행이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시중에 대출해주고 시중에 나간 돈이 다시 예금으로 들어오면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다. 이 정도면 여기까지 이해됐을 거라고 보고, 신용창조로 신용창조로 통화량이 늘어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중앙은행이 1억 원의 본원 통화를 발행하여 해당 금액이 어떤 은행에 전달되었다고 하자. 이 은행이 1억 원을 대출에 활용하면 1억 원은 현금이 되어 시중으로 나가게 된다. 1억 원을 대출받은 고객이 그 돈으로 어떤 대금을 치르고 1억 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 은행에 그 돈을 모두 예금하면 은행은 이 1억 원 중에서 지급준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시 새로운 고객에게 대출해 줄 수 있다. 지급준비율이 10%인 경우 1천만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9천만 원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동일한 과정이 반복되면 통화량은 늘어나는데 이는 중앙은행이 최초로 발행한 본원 통화보다 많아진다. 신용창조를 통해 늘릴 수 있는 최대 통화량은 본원 통화의 통화 승수를 곱한 것만큼이다. 통화 승수는 통화량을 본원 통화로 나눈 값으로 지급준비율의 역수로 나타난다. 이해됐죠? 통화승수, 지급준비율의 역수. 이해됐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경제정책은 물가 안정, 경제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 이 두 가지 보시면 돼요. 경제성장은 GDP. 경제성장이 뭐냐? GDP가 올라가면 경제성장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경제성장이라는 그 애매한 표현을 쓰지 마시고요. GDP의 상승이에요. GDP라는 건 뭐죠? 생산량의 상승이에요. 생산액의 상승이 아닙니다. 생산액의 상승이 아니고요. 뭐라고? 생산량의 상승이에요. 즉 Q의 상승을 말하는 거지. 아까 말했던 전체의 액의 상승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Q의 상승이 되면 액은 늘어나겠죠. 그런데 물건은 10개를 만들었는데 물가만 오르면 생산액은 늘지만 생산량이 늘진 않아요. 생산량이 늘지 않으면 고용이 늘질 않아요. 생산량이 늘어야 고용이 느는 거지. 생산액이 는다고 해서 고용이 늘지는 않는 거죠. 사과를 10개 만든 걸 20개 만들면 사람을 하나 더 써야 되지만 10개의 값이 1,000원이었는데 2,000원으로 바뀌면 가격만 올라간 거지 생산량이 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고용은 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개가 상당히 트레이드오프 관계예요. 어느 걸 제외하고는 원가 절감이나 기술 혁신이 나타나는 걸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서 생산량이 늘어가는 경우는 반드시 뭐가 수반된다? 물가 상승이 수반되는데 나라는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돼요. 물가가 상승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실업이 늘어나는 것도 또 큰 문제예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쪽을 잘 보고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기도 하고 통화 지급 준비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지. 어느 한쪽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를 위해 정책 당국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데 정책 수단이 최종 목표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확실한 효과를 낸다는 것도 장담할 수 없다. 정책 수단이 최종 목표에 영향을 주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뭐라 하죠? 정책 시차라고 하죠. 정책 시차. 따라서 효율적으로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간 목표가 설정된다. 중간 목표로 설정되는 대상은 최종 목표와 관계가 있어야 하며 정책 당국에 의해 쉽게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중간 목표의 대상이 잘 측정되어 상황 판단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통화량과 이자율은 경제 정책의 최종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면 GDP가 늘어난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는 상승한다. 자, 이자율은 반대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GDP 늘어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GDP는 줄어든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사과가 많아지면 사과값은 떨어지고 사과값은 돈으로 표시되고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값은 떨어지고 돈의 값은 이자율로 표시된다. 자, 이 R이라는 게 이제 이자율인데요. 지금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개념적으로 설명할게요. 이자율은 현금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직관적으로만 설명할게요. 지금 뭐 경제 원론을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은행에서 못 찾아가는 돈, 뭐 3년 동안 묶여 있어서 그러면 그 돈을 갖고서는 나는 투자도 못하고 소비도 못하죠. 근데 요구불 예금이나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나는 투자도 할 수 있고 소비도 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구불 예금의 이자는 거의 없죠.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통장의 예금은 거의 없는 수준이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아예 이자가 없고. 그러면 내가 사용을 한다는 거는 이 현금을 들고 쓴다는 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자율이 5%면 내가 1억을 갖고 있으면서 은행에 돈을 넣어놓지 않으면 나는 500만 원을 쓰는 거죠. 은행에 넣어놨다 그러면 500만 원을 받을 건데 은행에 넣어놓지 않고 현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런 비용을 뭐라고 그래요?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모든 비용은 다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내가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되게 편리하잖아요. 언제나 쓸 수 있으니까. 그 대신에 뭘 놓친 거죠?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서 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실제로 비용은 지불했어요? 안 지불했어요? 안 지불했죠. 1억 원은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불한다는 거는 머리를 깎고 머리 깎는 비용 5만 원을 지급하는 걸 비용을 지불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건 하나도 없었는데 은행에 돈을 넣어놨으면 500만 원을 벌 거를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벌었다는 거죠. 그럼 현금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은 얼마예요? 500만 원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왜 5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써가면서까지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현금 보유의 베네핏, 즉 기쁨이 500만 원보다 컸다는 거죠. 내 은행을 들락날락거리면서 해지하고 막 복잡한 일을 하느니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 편익이 이 사람이 500만 원보다 갖거나 크니까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머리를 자를 때 5만 원을 지불하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아요. 머리를 잘랐을 때 내 기분이 5만 원보다 높으니까 그 5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1억 원을 은행에 안 넣어놓고 현금으로 갖고 있는 이유는 현금으로 갖고 있을 때 편리함이
500만 원보다 크다는 건데 은행에서 이자율이 5%에서 10%로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을 갖고 있을 때의 정도의 편익을 갖고 있는 사람, 현금을 갖고 있을 때 1,000만 원 정도의 편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속해서 현금을 갖고 있을 거고, 내가 501만 원이나 51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정도라면 난 현금을 안 갖고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은행에 예금을 하겠죠. 안 찾겠다는 거죠.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나는 소비를 참아야죠. 3년 동안 못 찾아가는 예금을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소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소비가 안 되니까 아까 말했더니만 아까에서 Y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소비가 줄어들면 생산이 줄어들겠죠? 내가 뭐 삼다수를 안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TV도 안 사면 그 공장에서는 그만큼이 안 팔리는 거잖아요. 생산도 줄어들어. 생산이 줄는데 생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투자도 줄죠. 투자가 준다는 거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 뜻하죠.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득이 어떻게 돼요? 국민소득이 또 줄어들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시 또 뭐가 줄어들어? 소비가 줄어들죠. 소비가 줄어들면 또 일자리가 줄어들죠.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자율을 높이면 시중에 있는 소비와 투자가 줄어든다.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요. 투자도 또 기회비용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5%의 금리로 돈을 빌린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나는 5%에 빌려서 10%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5% 빌리는 거죠. 빌리는 순간 난 이자를 줘야 되는데, 내가 그 1억 원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해서 1년에 500만 원밖에 이익이 안 난다 그러면 빌린다 안 빌린다 똑같은 거고, 500만 원을 1억을 빌려가지고 1년에 1,000만 원의 이익을 낼 수 있으면 그냥 은행에다 500만 원의 이자를 갚고 500만 원이 남잖아요. 이 사람은 빌리는 거예요. 기업이 돈을 빌리는 이유는 뭐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투자는 뭔가요?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게 많은 글들이 나오는데요. 막 경제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대학 교수 수준은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일반 사람들은 투자가 뭘까요? 투자란 말 많이 해보지. 들어봤지? 투자가 뭐야? 혹시 아는 사람? 투자가 뭐야, 투자? 투자가 뭐야, 투자? 올해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한다. 무슨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도록 정부가 유치한다. 이런 말 하다. 투자가 뭐냐고, 투자. 투자는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자본재를 늘리는 거예요. 뭘 늘린다고? 자본재를 늘리는 거예요. 자본을 늘리는 거를 투자라고 그래요. 자, 생산 요소에는 뭐가 있죠? 토지, 노동, 자본이 있죠. 토지라는 것은 자연 상태를 말해요. 진짜 땅도 토지지만 광물 이런 걸 다 토지라고 그래요. 노동이라는 건 사람을 뜻하죠. 자본이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본이라는 개념도 자꾸 나오는데, 자본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자본재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난 여러분들 누구한테 이제 누가 경제학을 가르친다거나 통합사회에서 가르치든 경제학을 가르치든 국어 선생이든 자본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정확하게 한마디로 할 수 있거나, 투자가 뭐니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수학으로 증명하면, 수학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헷갈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산 요소는 뭐라고요? 그럼 자본은 뭐예요? 아주 간단한 거죠. 토지와 노동을 빼고 나면 전부 뭐예요, 이게? 자본인 거죠. 자, 우리 학원으로 볼게요. 이 책상은 뭐예요? 자본이죠. 컴퓨터는 뭐예요? 자본이죠. 그렇죠? 이 건물은 뭐예요? 자본이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내가 이 컴퓨터를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컴퓨터를 통해서 내 한 사람이 벌 수 있는 돈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업무용 자동차를 샀어요. 이거 자본이죠. 중국집에서 냉장고를 새로 샀어요. 이게 자본이에요. 즉 냉장고를 통해서 옛날에 사람들 3명이 벌던 돈이 1,000만 원이었는데 3명이 1,500을 벌겠다고 자본을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 같은 거 늘리는 거가 투자고 자본이 늘어나는 건데 그 공장을 늘려놓으면 사람도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이란 건 뭐라고요? 생산 요소에서 토지하고 노동을 뺀 것들. 즉 다시 말하면 토지는 픽스가 돼 있잖아요. 늘릴 방법이 없잖아요. 땅이 정해져 있으면 장기적으로는 뭐 더 임대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노동은 더 늘릴 수가 있죠. 자본도 더 늘릴 수가 있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을 늘릴 것이냐 자본을 늘릴 것이냐. 이게 작년 수특에서 올해 수특에서 제일 어려웠던 지문이 뭐 해지하고 그다음에 채권 수익률이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이 자본의 개념이 앞부분에 나왔는데 아마 그 손도 못 댔는데 수능이 안 나오길 다행이지. 그러면 우리가 노동을 늘린다고 하면 사람이 계속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멜서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토지 생산성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먹어야 되는데 인구는 늘지만 쌀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 사람은 굶어 죽게 돼 있어서 사람은 언젠가는 경제는 쓴다고 그랬거든요. 노동만 늘려가지고 하면 사람이 쌀만 생산하고 먹고 쌀만 생산하고 먹는데 사람은 늘어나는데 사람이 굶어 죽지 않아야 되니까 사람은 어느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솔로 모델에서 뭐냐면 그렇지 않아. 사람만 투입하지 말고 거기다 자본도 투입하면 돼. 그러면 비료를 더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트랙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깊게 판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을 더 늘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들어가면 생산량이 더 늘어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해볼게요. 우리가 노동집약적 사업이라는 거죠. 그런 거는 뭐 옷을 만들고 신발을 만들고 사람을 계속 늘려야 만드는 거죠. 근데 여수 순천에 가보면 석유화학단지가 있어요. 공장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사람이 없어요. 전부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시스템실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누구도 석유를 막 손으로 만지고 주물르고 석유에다가 밀기 이런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자본산업이라고 그래. 자본산업. 삼성 반도체 같은 데 가보면 사람들이 막 열심히 반도체를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잖아요. 반도체 만드는 기계가 반도체를 만들고 있죠. 이게 자본재란 말이에요. 이런 걸 만드는 걸 투자라고 하니까 자본이 늘어나는 쪽으로 발전을 하는 거고. 자,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본이라는 개념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설명들을 잘 못 듣는 거. 자, 저축의 역설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저축을 많이 하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 소비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만 통하는 거냐면 선진국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왜 선진국은 대부분의 자본이 이미 다 세팅이 돼 있는 상태야, 안 돼 있는 상태야. 공장이고 뭐고 자본재들이 가득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로 자본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죠. 이런 경우에는 소비가 미덕인 거예요. 왜? 근데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은행에 저금을 많이 해야 은행이 기업한테 돈을 빌려줄 거 아니야. 그럼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면 기업은 자본재를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중진국이나 후진국에서는 저축이 미덕인 거고 선진국은 내구재 같은 경우를 더 이상 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소비가 미덕인 거죠. 이 자본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나왔을 때 대략 잘못 읽어도 풀릴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정립이 돼 있으면 훨씬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경제성장 이런 얘기 했고 이를 위해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사용하는데 정책수단이 최종 목표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확실한 효과를 낸다는 것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간 목표가 설정된다. 중간 목표로 설정되는 대상은 최종 목표와 관계가 있어야 하며 정책 당국에 의해 쉽게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통화량과 이자율. 중앙은행은 본원 통화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본원 통화를 공급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를 재할인율이라고 한다. 재할인율은 뭐예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에 거래되는 이자율을 뭐라고 그래? 재할인율.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중앙은행에서 3%로 빌려왔으면 일반인들한테는 4%로 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높이면 시중금리는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재할인율을 낮추어 본원 통화가 시중은행으로부터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면 자금이 풍부해진 시중은행은 대출을 늘릴 수 있어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도 한 번의 논리가 비약이 있죠. 재할인율을 낮추면 은행은 투자하는 사람한테 받는 이자율을 낮출 거고, 그러면 옛날에는 5%일 때는 은행에서 돈을 안 빌리려고 했는데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이 3%로 낮아지면 3%이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대출을 늘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재할인율이 낮아졌다는 거는 예금금리도 낮아졌다는 거죠. 사람들은 더 이상 예금을 안 하고 현금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I, 투자도 늘어나고 또 뭐가 늘어나요? C도 늘어나는 거죠. 소비도. 그리고 이렇게 공급된 본원 통화는 신용 창조에 의해 증폭되어 실제 발행된 것보다 통화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 준 거죠.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뭐를 빼고 빌려줘? 지급준비금을 빼고 계속 빌려주는 거죠. 이때 지급준비율을 조절하면 통화량의 증가량을 조절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써버리면 더 많이 증가시키거나 덜 증가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한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거래하여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기도 한다. 자, 이런 표현도 이제 일단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금융정책 3개를 여기 다 설명한 거거든요. 금융정책 3개를 이 5줄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게 금융정책 하나만 갖고도 몇 시간 동안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아까 얘기했죠. 금융정책은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정책은 뭐하고 뭐를 건든다? 통화량과 뭘 건드려? 이자율을 건든다. 통화량과 이자율을 건드려. 금융정책은 뭐? 통화량을 M이라고 그래요. 이자율을 R이라고 그러고 이걸 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정책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요. 여기가 민간이고 여기가 거버먼트라고 하면 돈이 일로 가면은 여긴 돈이 줄어들죠. 돈이 일로 가면 돈이 늘어나죠. 돈이 늘어나면 경기가 좋아지고요. 이자율이 줄어들면 경기가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줄어들면 경기가 좋아지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과가 많아지면 사과값은 떨어지고 사과값은 돈으로 표시되고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값은 떨어지고 돈의 값은 이자율로 표시되고 이 두 개가 똑같은 얘기예요. 돈이 많아지면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까 지급준비율로 계산해 볼게요. 지급준비율이 올라가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이쪽은 돈이 어떻게 돼요? 죽어지죠.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럼 돈이 적어졌을 때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자율이 올라가도 경기는 안 좋아지고. 됐죠? 하나 됐죠? 두 번째, 재할인율. 이게 3%에서 5%로 늘렸어요, 재할인율을. 자, 5%면은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요, 안 빌려요?
안 빌리죠? 왜? 5%로 빌려가지고 6, 7% 다시 빌려줘야 되는데 6, 7%로 빌려주기 시작을 하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은 더 예금을 하려고 할 거고 기업은 투자를 안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의 돈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민간의 돈은 줄어들어. 그러니까 재할인율이 올라가면 민간의 돈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재할인율이 올라가면 민간의 돈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의 돈이 늘어나느냐, 정부의 돈이 늘어나느냐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지급준비율 정책이고요. 두 번째가 재할인율 정책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공개시장 조작 정책.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고 나옵니다. 공개시장 조작 정책. 이거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아까 채권 수익률하고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정부는 국채라는 걸 발행합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G를 늘려야 되는데 Y equal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이걸 늘려야 되는데 정부가 G를 늘린다는 건 뭐냐면 구청에서 테레비 바꾸는 거예요. 구청에서 페인트 칠하고 구청에서 냉장고 사고 구청에서 에어컨 바꾸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소비를 한 거잖아요. 정부 지출을 늘리면 그 돈이 어떻게 들어와요? 민간으로 들어오죠. 민간은 물건이 잘 팔리니까 고용을 늘릴 거고 이게 왜 정부 이거는 이제 재정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C하고 I를 늘리는 방법도 있는데 왜 G를 늘리냐면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한테 총괄 들이밀고 소비를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기업한테 총괄 들이밀고 자본주의에 투자를 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들이 하고 말고는 그들의 의사지. 그래서 그 슈페터 같은 사람은 기업은 금리 보고 절대로 투자를 늘리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요. 기업은 느낌 좋을 때 늘린다는 거예요. 왠지 될 것 같을 때. 뭔지 알아요? 그쵸? 지금 이거라면 왠지 될 것 같아. 왠지 될 것 같다는 거를 동물적 본능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 전문적인 용어로 야성적 충동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할 때 단지 금리가 낮다는 이유로 사업을 하지 않고요. 자기가 느꼈을 때 이 사업을 하면 되게 성공할 것 같아. 이 느낌이 있을 때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어쨌거나 C하고 I를 늘리는 거는 정부의 몫은 아닌데 정부가 자기 돈으로 물건을 사는 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정부 마음이잖아요. 그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C하고 I를 늘려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고 지가 바로 지출해버리는 거예요. 지출을 하는데 세금을 걷어서 지출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응? 세금을 걷어서 지출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세금을 거두면 민간에 있는 돈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잖아요. 세금으로 거치니까.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왜? 아주 간단한 쉬운 공식, 더하기 빼기 공식이죠. 소득 빼기 세금은 가처분 소득인데 가처분 소득은 소비 플러스 저축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즉 저축이 많이 돼야 투자도 될 거고 소비가 많이 돼야 경기가 살 텐데 이 세금이 올라버리면 소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했을 때 효과가 있긴 한데 이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그 효과가 많이 감소돼요.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은 택하지 않고 그 저항도 심하겠죠. 안 내고 싶어서. 국채를 발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세금을 늘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국민들한테 국채를 팔면 국채 대금은 어디로 가죠? 정부로 가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돈이 줄어들겠죠. 이게 현재 제일 많이 쓰는 정책이에요. 반대로 국민이 갖고 있는 국채를 정부가 다시 사주면 정부의 돈이 어디로 가죠? 국민한테 가죠. 국민한테 가면 국민한테 통화량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죠. 통화량이 늘어나면 이자율은 줄어들고 그러면 경기는 어떻게 돼요? 좋아지고. 이해됐습니까? 지급준비율 정책에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거래하여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기도 한다.
중앙은행이 시중의 채권을 매입하면 민간으로 이동하는 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 돈이 많아지니까 통화량은 증가하고 똑같은 얘기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돈이 많아졌으면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는 거죠. 이자율은 돈의 가격이니까. 돈이 많아지면 이자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자율이 떨어지면 채권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은 어떻게 돼? 올라가죠. 왜? 채권의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고 시장률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시중에 돈을 넣으려고 하지 않고 채권을 산다는 거죠. 자, 문제를 어렵게 내면 1단원에 나왔던 채권 수익률과 이거를 엮어서 낼 수도 있잖아요. 이 두 지문을 엮어서. 그러니까 그 수특에서 문제 내는 스타일은 한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두 지문을 엮어서 낼 수도 있잖아요. 자, 앞에 채권 수익이 나왔는데 여기 채권 얘기가 자, 여기서 또 천재가 아닌다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화량이 증가되는데 이때 채권 수요가 왜 늘어나죠? 이거 설명하는데 1시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문에서는 갑자기 통화량이 증가한다. 이때 채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도 설명 안 되고 채권 가격이 왜 상승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죠. 은행에 돈을 넣는 거하고 채권을 사는 거하고 차이가 있고 이자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설명을 안 해놨죠. 이걸 만약에 국어 선생님이 설명한다고 그러면 문제하고 맞춰가지고 이 지문이 여기 요 부분이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그러면 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이 추론이 되겠냐고. 그 극한 상황에서. 그럼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억지로 껴맞추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억지로 껴맞춰지겠냐고. 왜냐하면 해설을 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그래서 경제 지문은 이 한 지문을 갖고서 이 근처를 다 공부해 놓으면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해됐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자, 그러면 경제정책에서. 경제정책에서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중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이들의 구체적인 수치를 원하는 범위로 이동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화량과 이자율을 동시에 바람직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림은 이자율과 통화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이 제로는 화폐 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이며 이자율이 R0로 결정되어 있다. 자, 이자율은 R0, 통화량은 고정, 이때 국민소득은 Y0. 갑자기 이제 우리는 Y 이퀄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이 됐으니까 이 Y가 국민소득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여기는 갑자기 이제 왜 Y가 국민소득일까지 나온 거죠. 자, 잘 봅시다. MDY0는? MDY0는 국민소득이 Y0일 때 화폐 수요를 나타내는 화폐 수요 곡선이고 M0로 MS, 즉 통화량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Y0, 즉 다시 말하면 Y0일 때 화폐 수요인데 Y1은 소득이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증가한 거죠. Y1은 늘어난 거죠. 자, 이게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이게 늘어났다는 거는 더 많은 통화량이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해?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안 늘어났다는 얘기. 더 많은 통화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물건이 많이 팔렸다는 거는 돈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MS0는 통화량이 M0일 때 화폐 공급 곡선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 경제 안정을 위해 이자율을 R0로 유지하는 동시에 통화량도 M0로 유지하려는 목표를 세운다고 하자. 이 두 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 만약 국민소득이 Y0에서 Y1으로 증가한다면 화폐 수요 곡선은 우상향하여 MDY1이 된다. 자,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돈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돈의 공급은 픽스예요, 픽스가 아니에요? 픽스잖아요. 돈의 공급은 그대로인데 돈을 더 많이 필요하면
돈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안 늘어나는 거예요? 돈을 많이 필요한다는 게 돈의 수요라고 동의하잖아요. 돈의 수요가 늘어나면 돈의 값은 어떻게 돼요? 사과의 수요량이 늘어나면 사과값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의 값이라는 거를 모르면 이자율이 왜 R이 올라가는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수도 없이 자꾸 사과가 많아지면 사과값은 떨어지고 사과값은 돈으로 표시되고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값은 떨어지고 돈의 값은 이자율로 표시되고 라고 얘기하는 게요. 이게 500번쯤 반복을 하면 느낌이 그때 오는 거예요. R이 돈의 값이구나. 이게 따로 논다니까. 이자율이 뭐냐고 그러면 은행에 돈 넣을 때 받는 돈이라고 그래요. 그거 갖고는 한 번도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화폐 한국은행이 돈 찍어내면 이자율은 어떻게 돼? 응? 그게 뭔 상관이에요? 이런다고. 이자율은 돈의 값이에요. 화폐의 공급과 화폐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지문에서는 화폐의 공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수직선이죠. 늘리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소득이 늘어난다는 거는 돈의 수요는 어떻게 됐어요? 늘어나는 거죠. 돈의 수요가 늘어나면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경기는 다시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지겠죠. 자, 그러니까 M0하고 R0를 유지하고 싶은데 이자율도 낮추고 화폐 공급도 안 늘리고 싶은데 소비가 늘거나 수출이 늘거나 정부 지출이 늘어나서 돈의 수요가 늘어나면 M0를 유지하면 R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R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M을 늘려버리면 되죠. 두 개예요. 그러니까 R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M을 늘리면 되고 M0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R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따라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계속 M0로 유지한다면 이 원이 새로운 균형점이 되어 이자율이 R1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통화량의 조절을 통해 이자율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자율을 조절하여 통화량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통화량과 이자율 모두 원하는 수준을 얻기는 힘들기 때문에 통화량과 이자율 중 어떤 것을 중간 목표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통화량은 경제정책 외에도 민간의 선택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자율에 비해 조절하는 것이 더 어렵다. 따라서 통화량보다는 이자율을 중간 목표로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찍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맨날 그리스펀이라는 미국 연준 위원장이 기준금리를 뭐 올렸다 내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그러니까 즉 은행한테 빌려주는 이자율만 딱 바꾸면 은행은 알아서 이자율을 확 바꿔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자율이 쉽게 결정된다는 거죠. 문제를 볼게요. 응? M1을 유지하기 위해 R1을 유지하기 위해 자 아주 간단한 얘기죠. M1과 R1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낮은 이자율과 통화량을 유지하고 싶어. 근데 경제가 성장을 했어. 경제가 성장을 했단 말이야. 그럼 성장을 한다는 거는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 곡선은 여기 있는데 수요 곡선이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1은 유지가 되죠. 돈을 안 찍어내면 되니까. 그런데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돈의 값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서 이자율이 상승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이해돼야 안 돼? 됐으면 빨리 써. 안 되면 다시 얘기하고.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유지되고 싶은데 그거는 경제가 성장을 안 하면 유지가 되겠죠. 근데 경제가 성장을 해버리면 아니 사람들이 돈도 소비도 더 하려고 그러고 투자도 더 하려고 그러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안 그래? 내가 지금 짜장면 한 그릇 먹다가 두 그릇 먹으려고 그러면 돈이 더 필요하잖아. 기업이 갑자기 공장 하나 더 지려고 그래도 돈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돈을 안 찍어내고 있단 말이야, 나라에서. 그러면 여기저기서 돈을 더 서로 요구하니까 돈의 값은 어떻게 돼? 올라가겠죠. 돈의 값은 뭘로 표시돼? 이자율.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예요.